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수도권에 사는 여성이에요. 저는 많지 않은 나이지만 재혼을 하고 이제 막 4년 넘었어요. 제 첫 결혼은 그야말로 신혼 때부터 완전 엉망이었거든요. 연애할 때와 너무 다른 남편 때문에 이 남자랑 살아야 할지 정말 고민도 많이 하다가 이혼하게 됐는데요. 저는 오늘 사연을 듣던 구독자에서 들려드리는 사람이 되어 제 전남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제 사업을 하는 게 꿈이어서 창업 아이템도 많이 찾아보고 경영 관련된 강의도 일부러 찾아서 듣기도 했어요. 제 전공은 경영하고는 전혀 상관없었어요. 교양으로 경영에 대한 강의를 듣기는 해도 그것 갖고는 부족한 것 같아서 특강에 있거나 창업으로 성공한 사람들 세미나가 있으면 열심히 쫓아다니며 들었죠.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평범하게 학점 따고 나중에 회사나 들어가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제가 바뀌게 된 건 아빠가 퇴직하시고 지방에 가셔서 갑자기 식당을 시작하신 게 계기였어요. 아빠는 은행에 다니셨는데 늘 먹거리나 요리에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결국 국밥집을 시작하셨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시는 거였어요. 아빠는 저와 제 여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영진아,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면서 사는 게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다. 아빠는 너희가 대학 가기만 기다렸다가 퇴직하고 하고 싶은 일 시작했는데 그동안 틈틈이 자료도 모으고 공부를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이 힘들지는 않구나. 또 장사도 그럭저럭 되고 있고. 그러니 너희도 평생 뭘 하면 좋을지 미리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 아빠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사실 회사 다니는 거에 큰 흥미가 없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배부른 소리 한다, 철이 없다 그러겠지만 제 마음이 그런 걸 어쩌겠어요. 또 제가 창업을 하고 싶은 만큼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바로 김치와 밑반찬 사업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김치나 밑반찬 만드는 걸 거의 안 하고 관심이 없는 게 대부분이긴 한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엄마가 친척이나 친구분들하고 김치 담글 때 늘 옆에서 같이 도우며 김치 담그는 걸 배웠고 어떻게 하면 맛있을지 연구도 많이 했거든요. 저는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김치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걸 도와준 게 엄마였어요. 니네 아버지 식당은 엄마 없어도 잘 돌아가. 그러니 엄마가 김치 만드는 거 도와줄게. 엄마 너무 고마워. 내가 진짜 효도 많이 할게. 엄마는 아빠 식당에서도 반찬 만드는 걸 총괄하셨고 제가 만드는 김치 맛이나 양 조절도 많이 봐주셨어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계량을 한다고 해도 오랜 시간 담궈온 엄마의 손맛을 따라가는 건 힘들더라고요. 그 무렵 저는 4살 많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요. 그 사람은 큰 식품회사에 마케팅팀에 있었어요. 제가 특강을 들으러 다닐 때 만났는데 남편은 저를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남편이 저한테 식품 사업 홍보에 대해서도 조금씩 코치도 해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하라며 핸드폰 번호도 먼저 알려줬던 게 생각나네요.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우연한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됐을 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박수진 씨, 아니 이제 박 사장님인가요? 제가 연락하고 싶어도 연락처가 없어서 못했네요. 언제나 연락하실까 기다렸는데 이렇게 만나다니 역시 인연인가 봐요. 그렇게 저희는 만남을 시작했고 한 2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까지 가게 되었어요. 당시 동생은 미국에 유학가 있어서 오지 못했고요. 남편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남동생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공부방을 하다가 논술토론 교실을 내고 아이들을 가르치셨어요. 저희가 결혼할 무렵 아빠가 갑자기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때라서 제 결혼에 돈을 못 보태주셨는데요. 부모님은 그걸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셨어요. 우리 큰딸 결혼하는데 보태주지도 못하고 미안해서 어쩌니.
하필 이럴 때 식당이 어려워서 해주고 싶은 것도 못 해주니 마음이 너무 안 좋다. 아빠, 괜찮아. 내가 모아둔 돈 있어서 결혼한다고 그랬지. 아니면 나도 선뜻 결정 못했을 거야. 그리고 이 정도는 스스로 해야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제 사업도 제자리 걸음 중이라 돈 들어갈 때는 많고 수입은 적었어요. 엄마 아빠도 그걸 어렴풋이 알고 계셨지만 제가 말을 잘 안 하니 가만히 계셨던 것 같아요. 수진아, 그래도 모아놓은 돈 쉽게 없애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쓰지 말고 김서방이랑 나눠서 아껴 써. 엄마 아빠 사정 좋아지면 꼭 지금 못한 거 배 이상으로 해줄게. 아니야. 영진이도 장학금 받아서 그 먼 데서 공부하는데 언니가 돼서 엄마 아빠 돈 쓰면 우습지. 괜찮아. 저희 가족은 쓰는 것보다 모으는 걸 더 좋아하는 건지 다들 서로의 주머니 사정 생각해주고 차곡차곡 모으기를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도 어려운 시간을 견디셨고 저 또한 대학 때부터 알뜰하게 모은 적금이나 예금 덕분에 결혼식도 무난히 치르고 비상금도 남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결혼할 때 돈을 많이 안 보탰다며 꽤나 눈치를 줬어요. 예, 내가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니네 사는 집 내 돈 많이 들어간 건 알지? 네가 가끔 까먹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걸 머릿속에 새기고 있으면 주말에 시댁 올 때 시어머니가 좋아한다고 했던 거 잘 기억해서 사올 거 아니겠어? 앞으로는 2번 말 안 하게 네가 잘 해라. 혹시 머리가 나쁘니? 그래서 사업도 지지부진한 건 아닌가 싶다. 너 내가 곶감 좋아한다고 말한 건 기억해? 나 곶감 중에서도 고종씨 좋아하니까 이건 잊어버리지 마라. 너도 먹는 사업 한답시고 설치니 잘 알겠지만 사람이 자기 입에 안 맞는 거 먹으면 얼마나 싫으니? 나 치사한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니네 집값 많이 보태준 거 또 말하게 하지 말라고. 시어머니는 저한테나 저희 부모님한테 꽤나 당당하게 굴었어요. 자기 생일 때도 친정엄마가 축하 전화하니까 생일떡을 주문해달라며 아예 떡집 전화번호까지 알려줬고요. 저는 엄마가 떡을 주문한 걸 알고 엄마한테 떡값을 보내줬어요. 아우, 얘, 이 정도는 엄마가 해도 되는데 뭘 보내. 난 아무리 그래도 생일 축하한다고 전화한 사람한테 떡 보내라며 떡집 연락처까지 알려주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 뭐 그만큼 자기가 결혼할 때 돈 많이 썼다 펴내고 싶은 거겠지. 그럴 수 있어.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사정 좀 나아지면 엄마가 니네 시어머니 아무 소리 못하게 잘할 테니까. 그런데 이게 시어머니만 그러는 거면 좀 참겠는데 남편까지 그런다는 게 문제였어요. 게다가 치사하게 꼭 양쪽 집안 다 인사드릴 때 티를 냈어요. 항상 시댁에는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걸 사서 보내고 친정에는 동네 시장에서 과일 한 박스 사는 것도 값을 깎아달라고 진상을 부릴 정도였거든요. 자기 가만히 보면 어머니한테 뭐 보내는 건 비싼 것도 턱턱 잘 사면서 우리 친정에는 어떻게든 돈 아끼는 것 같아. 그야 당연하지 않냐? 우리 사는 집 엄마가 해준 거나 다름없잖아. 수진이 네가 보탠다고 했어도 그게 5분의 1쯤 되냐? 나머지에서 또 3분의 1은 내가 보태고 그 나머지 엄마가 해주셨으니 이 정도는 받아도 되지. 연애할 때도 밥값 같은 건 따로 계산할 때가 많았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남편은 모든 인간관계를 철저히 받은 만큼만 주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는 게 거의 하루 일과나 다름없었어요. 우리 엄마 지금 논술토론 교실 내시고 어엿하게 원장님으로 일하시지만 그 전에 집에서 공부방 할 때 진짜 엄청 고생 많이 하셨어.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나랑 내 동생 키워야 했으니 어땠을지 상상이나 가. 엄마는 정말 원하는 거 거의 사보지도 못하고 여태까지 사신 분이야. 이제는 내가 벌잖아. 어엿한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니 엄마 하고 싶은 것쯤은 아들인 내가 해드려야지. 그러니까 수진이 너도 그런 줄 알고 우리 엄마 먹는 거 입는 거 선물하는 거 다 신경 많이 써야 돼. 뭐 고생 많이 하신 부모님이 혼자 되셨건 두 분이 같이 계시건 자식이 잘한다는데 그걸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 저도 알겠다고는 했는데요. 너무 자기 엄마 효도를 저한테 강요하는 느낌은 들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돈을 많이 보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좀 소홀한 것 같아 서운하기도 했고요. 그러는 중에 저희는 집들이를 하느라 손님을 몇 번이나 치르게 됐고 선물 받은 것 중에 몇 가지는 똑같은 게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 중에 청소 로봇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먼저 쓰던 것도 있는데다가 2개나 더 들어와서 하나를 친정에 보냈어요. 안 그래도 바쁘신 부모님 청소할 때라도 좀 편하시라고요. 그런데 주말 아침에 남편이 청소 로봇 하나가 안 보인다며 온 집안을 뒤집고 난리더라고요. 아니, 이게 충전도 안 됐는데 혼자 움직여서 어디 간 것도 아닐 텐데 왜 안 보여? 청소 로봇 말이지. 저기 하나 있잖아. 하나 아니고 2개잖아. 왜 안 보이지? 수진이 네가 어디 치웠어? 치운 건 아니고 친정에 보내드렸는데 라고 말하자 남편 얼굴이 갑자기 싹 굳더니 손에 든 걸 집어 던지며 입에 거품을 무는 거였어요. 야, 그걸 왜 네 마음대로 시골에 보내? 네가 뭔데 내 집에 들어온 물건 네 맘대로 처분해? 뭐? 처분? 부모님 쓰시라고 드린 게 어떻게 처분이야? 같은 거 하나 더 있잖아. 그리고 선물 하나는 내 친구들이 해준 거야. 그거 보낸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그래. 야, 이 집에 들어온 건 다 내 거야. 막말로 너 사업한다고 꼴값 떨면서 돈 몇 푼이나 집에 가져오냐? 그럼 내 물건은 건드리지를 말았어야지. 지금 말 다 했어? 나에 대해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야? 아니, 다 못했다. 너 솔직히 사업한다면서 돈만 쳐박았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있냐? 나 그거 알면서도 네 인생 불쌍해서 결혼한 거야. 다 아니면 너 같은 애 누가 쳐다나 보겠냐? 와, 진짜 심하다. 내가 불쌍해? 김상호 너 돈 가지고 쪼잔하게 굴어도 내가 너 나쁘게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해? 열받으니까 그러지. 앞으로 집에 들어오는 거 네 마음대로 하기만 해. 어디 팔든지 이고 지고 살든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남편은 생각보다 더 자기 것에 집착도 강했고 자기한테 잘하나 못하나를 따지는 것도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심한 것 같았어요. 남편이 걸고 넘어진 제 사업에 대해 말해보자면 제 김치 사업은 꽤 큰 회사에서 하청을 주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조율 중이었어요.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계약서에 완전히 도장 찍고 일 착수하게 되면 그때 말하려고 했던 거였죠. 그런데 남편이 저와 제 사업을 저렇게 무시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제 사업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남편한테는 잘 된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사업 잘 된다고 하면 그 돈으로 또 자기 엄마한테나 잘하라고 할 게 뻔하잖아요. 적어도 저는 우리 친정도 남편이 웬만큼 대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남편은 저희 선물 받은 것 중에 꽤 괜찮은 것들을 싹 다 시어머니한테 보냈어요. 우리 엄마는 이런 거 받을 자격 충분해. 우리 부모님은 우리 사는 집 돈 못 보태줬다고 청소 로봇 하나 보낸 것 가지고도 그 난리고. 그것도 그렇고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는 진짜 우리 힘들게 키우셨다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는 애들 쉽게 키우겠니? 그런 건 돈 많고 적고랑은 상관없는 거야. 물론 좀 더 힘든 상황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이 상호 씨 어머니보다 못하다고 생각은 안 해. 아니 오히려 우리 정서 교육까지 굉장히 신경 쓰시고 누구 못지않게 잘하셨어.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딸 결혼하는데 돈을 안 보태냐? 아무리 어려워도 그건 아니지. 그리고 뭐? 정서교육? 너 정서교육 잘 받아서 나한테 이렇게 대들고 네 마음대로 시골에 내 선물 막 붙이냐? 네 선물이 아니라 나한테 들어온 거라고. 그리고 너 자꾸 네 거 내 거 따질래? 그럼 나도 가만 안 있어.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집 자체가 네가 얹혀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같이 결혼해서 사는 집에 제가 얹혀 사는 거라니 내가 어쩌자고 저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은 저희 생활비로 쓸 공동통장에 원래 반씩 넣기로 했던 걸 3분의 1만 넣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활비를 너랑 똑같이 내는 건 불합리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네가 채워서 생활해. 그러면서 시어머니나 지 동생한테는 어찌나 펑펑 써대는지 정말 꼴보기 싫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결혼 초반부터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하루빨리 정리하고 그냥 혼자 살아야 되나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됐죠.
그래도 얼마 살아보지 않고 이혼한다고 하는 건 너무 철없는 것 같아서 남편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갈수록 친정과 시댁을 차별하는 건 심해지기만 했어요. 명절과 연말에도 친정이 시골이라며 못 가겠다고 버텼고 결국 지 엄마랑 동생만 용돈에 과일에 한우에 아주 사줄 수 있는 건 다 사주더라고요. 자기가 버는 게 얼마나 되길래 저러나 싶을 정도였는데 한 번은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상호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주식 공부를 그렇게 하더니 그걸로 이제 조금씩 돈이 나오나 보더라. 넌 똑똑한 남편 둬서 좋겠다. 좋긴 뭐가 좋나요? 전 그 돈 구경 한 번도 못 해봤는데요. 남편은 심지어 여행도 자기네 가족하고만 가더라고요. 저의 사업은 조금씩 활로를 찾으며 성장을 시작했지만 남편 하는 짓이 너무 얄미워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발을 헛디뎌서 다치는 일이 생겼어요. 응급실이라고 얼른 오라고 하도 호들갑을 떨길래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헐레벌떡 갔죠. 의사는 시어머니를 좀 피곤하다는 듯 보며 저한테 말했어요. 별일 아니에요. 뭐 환자분은 놀라셨으니 이렇게 말하면 실례겠지만 그냥 왼쪽 발목 접질러서 깁스하고 주사 맞았거든요. 사실 이게 응급실 올 일은 아닌데 아무튼 수납하고 퇴원하세요. 저는 그날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드리고 뭐 드시고 싶은 게 없는지 물어봤어요. 이렇게 아프니 내가 좋아하는 곶감 먹고 싶구나. 너 알지? 내가 좋아하는 고종씨. 내일 올 때 그거 갖고 와라. 어머니, 저 내일은 회사에 중요한 회의 있어요. 그리고 고종씨가 마트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보내드릴게요. 넌 시애미가 다쳐서 꼼짝 못하는데 와보지도 않겠다는 거야? 야, 김치 사업 잘 되지도 않는다면서 회의는 무슨 회의니? 어머니, 어머니는 독서교실 잘 안 된다고 자리 비우세요? 아니잖아요. 학생 없어도 학원 여는 시간에는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는 동네 애들 교실이 아니라 엄연한 회사예요. 잘 되지 않아도 회의에 대표가 나가야 되잖아요. 어머니 아이들 가르치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동안 별 말 없이 시어머니가 막말하는 걸 듣고 있던 제가 차근차근 따져 말하니 시어머니는 더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저보고 아예 시댁에서 먹고 자면서 시어머니 간호를 하라는 거였어요. 어머니 중병 걸리셨어? 그냥 발목 삐끗하신 거야. 의사도 별거 아니라고 어머니 알아듣게 충분히 말했다고. 근데 무슨 시댁에서 있으라고 그래. 그렇게 어머니 걱정되면 상우 씨가 가서 거기서 출퇴근해. 난 거기서 회사 멀단 말이야. 그리고 큰 병이건 작은 병이건 시어머니가 아픈데 며느리가 이러고 있어? 그게 말이 돼? 그래서 오늘 응급실 가서 모셔다 드렸잖아. 고정신지 뭔지도 먹고 싶다고 해서 인터넷 주문도 했다고. 그게 할 일 다 했다는 거야. 넌 지금 우리가 누구 덕에 이러고 사는데 우리 엄마 위해서 그거 하나 못 해줘? 여기에도 집 얘기를 끌어들여? 계산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너 그럼 저번 연말 연시에 우리 엄마 아빠가 너한테 보낸 용돈은 뭐야? 나는 시어머니한테 그런 거 한번 받아본 적 없어. 근데 너 네 생일에도 용돈 받고 명절에 시골이라고 내려가지도 않는데 돈 받았잖아. 무식하게 지방이면 다 시골인 줄 알고 지방 도시라는 개념도 모르는 너한테 우리 엄마가 돈 보내준 거 기억 안 나냐고. 야, 그깟 몇 푼이 집 살 때 들어간 거랑 같냐? 나도 계산하고 있어. 장인 장모님이 나한테 얼마나 해주는지 지금 다 헤아리고 있다고. 나도 그거 맞춰서 하는 거야. 남편은 정말 계산적이다 못해 차가운 냉혈동물 같기만 했어요. 그것도 우리 친정 한정일 뿐 자기 집 가족이나 회사 동료한테는 안 그랬지만요. 한마디로 이 인간하고 살아보지 않으면 이런 돈 가지고 따지는 성격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남편은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친정에 가지 않았고 심지어 무난 전화도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전화할 때 인사하라고 하면 마지못해 제 핸드폰 받아서 대충 인사하고 끝내는 게 다였죠. 아무튼 시간이 흘러서 꾸역꾸역 저는 1년 반을 그 인간 옆에서 버티고 살았어요. 그 사이 제 동생이 한국에 와서 결혼을 했고 아빠 식당은 다시 상황이 좋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무사히 큰 회사와 계약을 마치고 김치 납품을 하고 있었고요. 남편이 다니는 회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회사였어요. 남편은 제 동생이 결혼할 때
상견례 자리에도 오지 않았고 결혼식에도 형식적으로 참석만 했다가 약속이 있다며 어디로 가버려서 밤 늦게 들어왔었죠. 저는 이제 진짜 이 남자와 사는 데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정말 폭발해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그건 바로 어버이날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성과급을 받았다며 시어머니랑 시동생하고 여행을 간다며 제주도의 특급 호텔 예약에 명품 가방까지 선물로 사다 드리더라고요. 그 인간이야 자기 돈 생기면 원래 시댁만 챙기니 그러려니 했죠. 저도 동생하고 의논해서 친정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두 분 다 바쁘시다고 한사코 거절하셔서 결국 선물로 대신하게 됐죠. 남편은 또 마지못해 전화로만 어버이날 축하를 하고 엄마 아빠한테 겨우 용돈 5만 원씩을 보내드렸더군요. 친정 부모님은 그것도 고맙다며 인사를 했고요. 남편은 휴가를 쓰고 시어머니랑 시동생 데리고 여행을 간다며 아주 호들갑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평생 여행 못 가봤나 싶을 정도로 여행 가방부터 선글라스에 옷에 심지어 슬리퍼까지 새 거를 사더라고요. 그리고 여행 당일 아침 저는 출근을 하려고 나서는데 신이 난 남편이 여행 가방을 끌고 나오더라고요. 나도 곧 출발이야. 엄마랑 상준이 여기로 온다고 했어. 잘 놀다 올 테니까 집 잘 지켜라. 상우 씨한테 나는 가족도 아니지? 아무리 어버이날이라 엄님 좋으라고 가는 여행이라지만 도련님은 데려가면서 어떻게 나는 가족은 물어보지도 않냐? 야, 너는 어차피 회사 때문에 안 된다고 할 게 뻔하잖아. 별걸 다 가지고 시비네. 기분 좋은 날 망치지 좀 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니 아파트 앞에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있는데 저는 거칠애라도 좋은 표정이 나오지 않아서 잘 다녀오세요 라고만 하고 그 인간들을 지나쳐왔어요. 그런데 뒤에서 시어머니와 시동생 떠드는 소리가 저를 완전 열받게 만들었어요. 상호 네가 준 300만 원으로 뭐 할까 하다가 친구들하고 해외여행 가기로 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돈 줬다고 아주 자랑자랑했지. 난 형이 준 100만 원 명품 신발 사는 거 보태려고. 안 그래도 찜해둔 거 있었는데 꽁돈 생겨서 완전 이득이야. 그러니까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는 겨우 5만 원씩 주고 시어머니랑 시동생한테는 100단위 돈을 줬다는 거였어요. 너무 열이 받은 저는 바로 친정에 전화를 해서 아무 말 하지 말고 바로 서울로 올라오라고 난리를 쳤어요. 물론 동생 부부한테도 계획 변경한다고 오라고 했고요. 그리고 저희 김치를 계약한 고급 한정식 집으로 모시고 강남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당일 예약해서 부모님한테 푹 쉬다가 내려가시라고 했죠. 아, 우리 이렇게 비싼데 별로야. 수진이 너 요새 사업 좀 된다고 돈 너무 막 쓰는 거 아니니? 아니야 엄마. 그냥 나 오늘만큼은 엄마 아빠한테 잘하고 싶어. 뭐든 제일 비싼 걸로 해주고 싶고 제일 좋은 것만 드리고 싶다고. 우리 그런 마음도 알아줘. 실은 내가 영진이한테 다 들었다. 김사방의 어버이날이라고 안사돈하고 사돈총각만 데리고 제주도로 여행 갔다며? 용돈도 굉장히 많이 주고. 김사방 성격이 그런 거 네가 고치지는 못할 거다. 너는 시댁에 잘하는데 김사방은 우리가 결혼할 때 돈 못 대줬다고 이러는 거 아빠랑 엄마도 다 알아. 네 마음고생하는 것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어. 수진아, 요즘 세상에 이혼은 흠도 아니다. 네가 마음에 결정한 게 있다면 그대로 해. 엄마, 아빠, 그리고 영진이네는 다 네 편이야. 부모님은 제가 이혼하고 싶어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행동이나 표정에서 그런 마음이 읽혔겠죠. 저는 오히려 부모님한테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했어요. 제주도에서 2박 3일을 지내고 온 남편은 내가 친정 식구들과 강남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서 똑같이 2박 3일 묵고 왔다는 말에 화부터 내더라고요. 야, 너 우리 생활비 손댄 거 아니지? 근데 네가 무슨 돈으로 그렇게 했냐?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나 너나 장인 장모님한테 줄 돈은 손톱만큼도 없으니까. 이 쪼잔한 자식아,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달랬어? 내 돈으로 한 거야. 너 보고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뭐야, 너 요새 사업 좀 되냐? 그런 거면 말을 해야지. 남의 사업이 어떻게 되건 말건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어디서 우리 부모님을 애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돈 5만 원이 뭐니? 중학생이냐? 하긴
네가 그거 모르고 이러는 거 아니겠지? 해준 만큼 돌려준다 이런 거겠지? 됐으니까 이거 너나 가져.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꺼내 남편 눈 면상에 집어던졌어요. 남편이라는 작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돈을 집어서 자기 주머니에 쓱 넣더라고요. 아우, 근데 그런 호텔이 장인 장모님한테 가당키나 하냐? 너무 안 어울린다고. 총구석에서 밥집이나 하는 사람들. 그런데 데려다 놓으면 얼뜨기처럼 두리번거리기나 하지 제대로 즐기고 쉬지도 못했을걸? 데려갈 사람을 데려가야지. 동네 공부방에서 호랑이 노릇하는 노인네랑 취직도 못한 새끼도 제주도 특급 호텔에 가는데 왜 못 가니? 라며 제가 소리를 버럭 지르자 남편은 깜짝 놀라더니 제 눈치를 슬슬 보며 자리를 뜨더군요. 제가 지네 집 식구들에 대해 적나라하게 얘기하니 더 부딪혔다가는 별말 다 나오겠다 싶었나 봐요. 지금까지 지네 식구들에 대해 나쁜 말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인간이 계속 우리 친정을 깎아내리면 저도 똑같이 나가야지 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동생 부부가 우리 밥을 사준다며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서로 서먹한 상태로 동생 부부를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제부가 말 그대로 정말 쩍 빼입고 나왔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 아닌 게 없었어요. 동서, 명품 매니아구나. 와, 이거 안에 셔츠도 그렇고 신발까지 명품 아닌 게 없네. 명품 살 때 동서한테 물어봐야겠어. 아닙니다, 형님. 저 명품 별로 관심 없는데요. 장인어른이 다 사주셨어요. 이 시계까지요. 그러면서 제부가 손목을 내미는데 비싸기로 유명한 손목시계가 묵직하게 감겨있더라고요. 뭐? 장인어른이? 정말 장인어른이 사줬어? 남편은 침까지 꿀꺽 삼키며 눈에 빛을 내는데 옆에서 보기 참 가소롭더라고요. 아니 장인어른이 이런 거 살 돈을 어디서 나셨대? 아빠 식당 지방 도시에서 선정한 맛집으로 뽑혔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많이 다녀가서 지금 되게 잘 돼요. 그동안 어려웠을 때 빚졌던 것도 다 갚고 가게도 확장하신대요. 뭐? 수진아, 너도 알고 있었어? 그럼 딸인데 몰랐겠니? 근데 왜 말 안 했어? 너 우리 친정에 관심 없잖아. 지방 도시를 매번 시골이라고 부르면서 한 번도 가보지도 않는 사람한테 아빠 가게가 어떤지 못하러 말하니? 아, 그럼 형님은 처형 사업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려나요? 처형 되게 큰 회사랑 계약했잖아요. 근데 그뿐 아니고 밑반찬으로 사업 확장하고 얼마 전 대형 아파트 단지에 포장해가는 매장도 내셨는데 정말 모르셨나 보네요. 남편은 완전 한 대 크게 맞은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더라고요. 상호씨 회사에서 돈 받는 걸로 시댁에 가서 어머니랑 도련님하고 먹고 쓰는데 정신 팔렸잖아. 당신의 식구들 내 사업 잘 안 된다고 무시하는데 별로 얘기해주고 싶지 않았어. 사실 그날 자리는 저랑 동생 부부가 작정하고 만든 자리였어요. 엄마 아빠가 동생네한테 크게 한턱 쏜 것도 맞긴 하고요. 물론 저한테도 해주신 게 있지만 티를 내지 않았죠. 남편은 그날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전혀 모를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음식을 흘리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결심한 듯 이러더군요. 자기야, 이번 주말에 우리 아버님 식당에 들르자. 주말에 시간 괜찮지? 자기는 무슨 자기. 그냥 하던 대로 해. 언제부터 나를 자기라고 불렀다고 이래? 그래. 수진아, 우리 아버님 뵈러 가자. 너 주말에 바쁘지 않아? 항상 약속 있거나 아니면 어머님한테 갔었잖아. 이번 주말은 괜찮아. 그깟 약속들이 뭐 중요해. 아버님 뵈러 가야지. 너 그러니까 꽤나 우리 부모님 챙기는 사람 같다. 야, 나도 언제까지 신혼집 돈 안 보태줬다고 꽁하겠냐? 나도 다 생각이 있었다고. 아버님 뭐 좋아하시지? 어머님은 과일 좋아하시려나? 저는 머리를 굴리고 있는 남편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리고 주말이 돼서 남편과 함께 아빠 식당에 갔죠. 장인어른 장모님, 이 집 큰 사위 왔습니다. 제가 진짜 좋은 과일하고 한우 사왔어요. 나오세요. 라며 식당 안이 떠나가도록 큰 소리를 치는 남편에게 저는 한마디 해주었죠. 야, 엄마 아빠 여기 안 계셔. 지금 가게 분점 확장하는데 공사하는 거 보러 가셨다고. 그리고 가게에서 쪽팔리게 이러지 말아줄래? 그럼 거기 공사하는 가게로 갈까? 거길 우리가 왜 가? 걸리적거리기만 하지.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오실 거야. 그리고서는 얼마 전 부모님이 이사하신 아파트로 남편을 데려갔어요. 남편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파트를 막 둘러보더라고요. 여기 되게 좋은데? 앞으로 바다가 쫙 보이네. 와, 맨날 호텔에 있는 것 같겠다. 그래, 네가 우리 부모님한테 가당키냐 하나는 그 호텔보다도 훨씬 뷰가 좋지. 넌 아직도 그런 말을 하냐? 그냥 좀 지나가라. 네가 내뱉었어도 싸가지 없긴 하지? 왜?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네 말이 너무 이상했어? 제 말에 남편은 찍소리 못하고 소파에 앉더라고요. 잠시 후 부모님이 오자 남편은 무슨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것처럼 현관까지 달려가서 저희 부모님을 맞았어요. 아유,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찾아뵌다 하면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선물 사왔어요. 우리 식당에서 고기도 팔고 후식으로 과일도 내가는데 매일 봐서 질리는 걸 누가 먹는다고 사오나? 엄마의 차가운 말에 남편은 당황해서 헤매기 시작하더군요. 아, 그러셨죠. 제가 생각이 언짢았네요. 아니, 생각이 언짢은 게 아니고 장모님 언짢으셨겠어요. 제 생각이 짧았어요. 그럼 어디 나가시죠?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회 좋아하세요? 아니면 중식 레스토랑 가실래요? 다 됐으니 거기 좀 앉게. 아빠가 근엄하게 말씀하시자 남편은 바짝 쫄아서 부모님 앞에 앉더군요. 장인어른, 제가 너무 찾아뵙지 못해서 섭섭하셨죠? 죄송합니다. 저도 먹고 사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좀 섭섭했던 게 있는데요. 아무리 제가 소원했다고 해도 동서한테만 그렇게 선물 잔뜩 주시고 저한테 말씀 한마디 없으신 건 좀 아니지 않나 해서요. 자네도 그러지 않았어? 우리가 결혼할 때 집값 못 보태줬다고 우리는 거지 취급하지 않았나? 자네는 자네가 뭐 하나 제대로 보내주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에 비해 둘째네는 연애할 때부터 자주 전화도 하고 한국에도 오자마자 우리 식당에 와서 거들고 일도 했어. 자네가 계산 확실히 하는데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 있나? 아버님, 제가 그런 건... 네, 결혼할 때 도움 못 받은 게 섭섭해서 그런 건 맞는데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다시 계산해야죠. 제가 해드리는 것만큼 이제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고요. 참, 자네 정말 계산 하나는 정확하게 하는군. 치가 떨릴 정도야. 그래서 말이야, 우리도 결정했어. 자네랑 수진이 이혼하는 거 말리지 않기로. 네? 이혼이라고요? 아닙니다. 저희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수진아, 뭐라고 말 좀 해봐. 남편은 완전 충격을 받아서 제 팔을 붙잡고 난리였어요. 나 너랑 이혼할 거야. 너 네가 돈 얼마 버는지 나한테 공개 확실히 안 해서 나도 그렇게 했던 거고. 네가 번 돈은 니네 집에만 썼잖아. 시댁이랑 뭘 하기로 했는지 알려주지도 않았고. 내가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 왜 너랑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 네가 우리 엄마 아빠 장사 잘 되는 거에 숟가락 얹는 꼬라지 그거 못 봐. 그러니까 너 나랑 순순히 합의 이혼하든지 아니면 진흙탕 싸움 해보든지 알아서 해. 너랑 니네 엄마 나한테 그동안 막말한 거 많아서 그것도 다 유책 사유 된다고 들었거든?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끝까지 싸워서 너한테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아낼 테니까 너 잘 결정해. 그자 남편은 제가 그동안 이를 갈며 오늘을 기다렸다는 걸 깨닫고 낯빛이 하얘지더라고요. 수진아, 이러지 마. 나 이혼 같은 거 원한 적 없어. 그럼 네가 나를 좀 더 존중했어야지. 적어도 니네 식구한테 돈 쓰는 거 반이라도 썼어야지. 나 돈만 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야. 우리 집 무시하고 내일 무시하는 거 진짜 많이 참았거든? 넌 그냥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한테 돈이 얼마나 있나 그걸 봐가면서 머리 굴리니까 안 되는 거야. 너 니네 엄마한테 가서 니네 엄마 좋아하는 고종시나 잔뜩 사드리고 평생 그렇게 살라고. 제 말에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엄마 아빠한테 빌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바보였어요. 잘못했습니다. 수진이 좀 말려주세요. 제가 이제 정말 잘할게요. 그동안 못한 것까지, 아니, 그보다 더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수진이 왜죠? 제가 다 할게요. 제발 말려주세요, 장모님. 자네 말이야, 내 딸 사업이 전처럼 힘들었어도 이렇게 말했을까? 우리가 계속 가게가 자금 때문에 어려웠으면 자네가 이러고 찾아 나왔겠어?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수진이 말 안 해도 속 썩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어떤 부모가 미쳤다고 자식 평생 속 썩는 자리에 있게 하고 싶겠나? 자네 같은 인간 트럭으로 갖다 줘도 트럭만 갖고 내다 버릴 거네. 여기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다 물어봐.
저희 가족이 전부 단단히 결심한 걸 알게 된 남편은 그제야 체념을 하고 어깨를 축 늘어뜨렸어요. 서울에 와서는 순순히 이혼하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저의 2년이 좀 안 된 결혼 생활은 끝이 났답니다. 그런데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이 정말이더군요. 전 남편과 헤어지고 반년쯤 있다가 한 남자를 소개받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제 남편이거든요. 제 남편이요. 이런 말하면 팔불출 소리 듣겠지만 성격도 좋고 멘탈도 강해서 의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정말 괜찮은 사람 알아보고 잘 살라고 그런 남자를 먼저 만났나 싶기도 할 만큼요. 저는 지금 2살 된 딸과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 친정부모님과 함께 화목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 정말 너무 아니다 싶은 사람과 사는 분들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 드려요. 어쩌면 그것도 저희 인생에 다 계획되어 있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저희에게 행복이 뭔지 가르쳐 주려고 말이죠.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